사법 논담. 네, 사법 논담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예, 오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간밤이 워낙 뜨거웠던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 이제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로 넘겨지게 됐는데요. 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방법이 뭐든지 간에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 뭐 두 분 한번 좀 총평부터 듣고 싶은데요. 천하람 변호사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네, 저는 뭐 두 당의 엄청난 야합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애초부터 사실 야합. 네, 제가 두 당? 지난 주말에 그 중재안이 뭐 받아들여졌다라는 얘기하고 나서 또 우리 MBC에 정치인사에 예. 출연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거는 뭐 완전히 정치인들끼리 야합해가지고 중재안 갖고 하는 얘기죠. 네네 자기들끼리 수사받는 총량 줄이려고 하는 거다. 음. 뭐 검찰 껄끄럽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뭐 그래서 검찰 힘 빼기 둘이 야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 검수완박 법안이 진짜 역대급 입법 폭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절차 면에서도 그렇고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보면은 이거보다 뭐 100배 1000배 간단한 법안들도 엄청나게 많은 절차들을 거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군사법원과 군사검찰의 역할을 조정하는 뭐 이런 부분들 옛날에 제가 변협에서 법제이사 하면서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 그냥 민간 검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한 줄 한 줄 검토하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연구를 하고 당 전문가들 의견 듣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문가들의 의견도 안 듣고 공청회도 안 듣고 역대급 입법 폭주를 하는데 저는 뭐 뒤늦게나마 저희 당이 그래도 최소한 공범으로 이름은 안 넣게 된 거는 저는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양 당의 정답은 아니었어도 출로를 좀 열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민주당은 사실 뭐 강성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보안 수사권을 남겨놨냐 굉장히 또 불만이 많았고 또 국민의힘 측에는 궁극적으로는 수사권이 다 경찰로 이관되는 그런 것에 어떻게 손을 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민주당 당장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 이슈 계속 가져가는 거 좀 정치적 부담이었는데 좀 거기서 가벼워지는 측면이 있었고 또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민주당 협조가 절실한 국민의힘도 어떤 협치의 지렛대를 만들어 둘 수 있는 그런 국면이 펼쳐질 수 있었는데 네. 이것을 주워 담은 건 뭐 국민의힘의 책임입니다. 이 8개 항에 불과한 중재안을 저는 당선인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당선인이 나중에 이게 요로조로한 문제가 있으니까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현재 언론 보도는 좀 믿기가 어렵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국회의장 공간뿐만 아니라 제3의 모처 왜냐하면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각 당 원내대표와 이 중재안을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 과정 중에서 과연 당선인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패싱됐을까?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 당원들 그리고 뭐 지지자들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으니까 이걸 주워 담는 형식이 됐는데 상당히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책임하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강행 처리를 빌미를 그리고 또 명분을 제공한 측면이 국민의힘 측에는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선택이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국민의힘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었다는 거에 공감합니다. 저 멍청이들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 이 방송 지금 듣고 있을지 저는 몰라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의원총회를 거쳤는데 그렇지. 왜 권성동 원내대표만 그렇죠. 비판해요? 비판을 받으려면 국민의힘이라는 의원 그룹 전체가 비판을 받아야 근데 되고. 하태경 의원은 거기 뭔가 뭐 상당수 의원이 참석 안 했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더 넓게 봐서는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다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형사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희 의원 몇 명들 넓게 봐서 뭐 의원 뭐 100명 그리고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설령 보고가 됐고 뭐하고 해도 전문가들이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뒤늦게라도 바로 잡아야죠. 잘못됐다라는 걸 충분히 알고 여러 전문가들 이게 저희 진영에 속하지 않은 뭐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법원에서 문제 있다라고 했던 부분도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심지어 지금 장애인 인권 하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도 이거 보안 수사를 동일한 사건만 하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저희가
저희가 의총에서 그냥 했었던 거니까 다른 사람들 말이 뭐라고 하든 그냥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의총 결론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나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그 과정은 과정이었고 네. 지금 법사위를 통과했으니까 좀 내용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6개 직접 수사 범죄 가운데 4개를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 넘기고 나중에 중수청 설치되면 이제 거기서 담당하는 걸 했다가 선거 범죄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다시 말해서 6일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그 끝날 때까지는 검찰에서 계속 직접 수사하는 정의당 안이 일단 반영이 됐거든요. 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소한의 국민 눈치 보기를 한 거죠. 최소한의 눈치 보기. 뭐 실제 맞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선거 범죄 그거 뭐 허위 사실 유포나 돈 뿌린 거나 이거 뭐 경찰이 하면 되지 뭐 문제냐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100번에 90번은 문제 없습니다. 다 경찰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들이 문제가 있냐면 법리적으로 아리까리하거나 선례가 없는 사건들이 실제로 있고요. 아리까리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애매모호하거나. 뭔지 아시네. 네네. 제가 눈빛을 보니까 바로 알겠어요. 제 입이랑도 저도 이제 좀 오래 이제 이걸 쌓아왔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근데 그렇거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요. 검사는 1년 반마다 지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 토호 세력이랑 유착이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경찰 같은 경우는 보통 선거에 나오는 양반들이 그 동네에서 좀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른바 그 지역 토호. 토호들인데. 네. 그러면 선거 범죄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만약에 윗선의 검사들의 관리 감독을 안 받거나 보안 수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거 범죄를 뺀다 그랬을 때 와 이놈들 봐라 진짜 너무하네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나마 뒤늦게라도 이렇게 돼서 다행이고 좀 더 폭넓게 보면 왜 선거 범죄만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까? 이런 것도 다 정치인들 자기 감싸기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제기될 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효가 근데 6개월로 둔 취지는 이 선거 이후에 이 불거지는 어떤 이런 갈등 관계를 좀 조속히 법률적으로는 정리를 하라라는 취지고 굉장히 또 중대한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상당히 또 길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범죄가 6개월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선출직 같은 맞습니다. 경우가 선출직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 네. 뭐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예,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논의를 계기로 저는 이 6개월이라는 시효가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연장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천하람 변호사님 주신 말씀의 연장 취지에서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선거법 사범들이 어떻게 처리됐느냐. 이 각 선관위에서 이 범죄를 인지하고 이 고발장 같은 것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럼 1차 좀 수사를 하고 기계적으로 좀 검찰에 넘깁니다. 그럼 검찰에서도 이게 이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검사님들은 비교적 소수이고 이른바 이제 공안 사건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검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경찰이 제대로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제기될 수가 있고 너무 이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6개월 안에 뭔가 드러나는 걸 저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거사범은 이렇게 처리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저는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안을 수용해서 그것도 12월 30일까지는 어쨌든 유예한다. 검찰이 수사 종전처럼 해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상당히 좀 진전을 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논의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패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도 이거 해달라고 엄청 얘기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근데 의장이 한번 안 그러면 받은 거예요. 6개월 뭐 이제 그거를 한 거 말고 떠나서 네. 선거 범죄를 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뉴스에 기초해서 보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계속 선거 현장을 돌면서 현장 포착한 것보다는 대부분은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하거나 네. 고발한 경우. 그렇죠. 실제 뭔가 첩보가 들어오는 것들이 많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시작이 그렇게 된다면 경찰이 수사든 검찰이 수사든 마찬가지라는 부분이 하나가 성립이 되고 두 번째는 이 범죄 같은 경우는 적용할 수 있는 법리가 어차피 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검찰이 보안 수사에 나서서 다시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치자금법이랑 공직선거법 한번 보십시오. 진짜 골치 아픈 거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애매하고 법리적으로 모호한 범위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법만 아니면 선관위 해석내만 보고 누가 수사하든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정말 공안이나 선거 범죄 관련한 전문성이 필요가 없겠죠. 이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끼리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왜 전문가들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첩보 들어오고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거니까 다 상관없다라고 하면 초동 수사의 중요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금융범죄 이런 것들도 금감원 같은 데서 첩보 와가지고 아니면 주가 조작 이런 것도 뭐 이거 뭐 이상하다 해가지고 금융 FIU인가 이런 데서 주니까 누가 수사하든 뭔 상관이냐라고 하지만 그 첩보를 받고 초동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유착 관계가 있어서 초동 수사를 대강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러면 그 초기 자료 수집이 날아가 버리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그냥 아무 뭐 초짜 똑똑한 고등학생 다 데려다가 수사해도 된다 이런 논리로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고등학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뭐 똑똑한 고등학생 엄청 똑똑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자기 미화로 가고 있는 장효연 변호사님. 현재에 대한 저는 비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울산 이른바 함형 사건의 한 피고인분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세요? 당시에 이게 선거법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이 어떻게 기소를 했느냐. 본인들 인사조치 물론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인사가 단행되니까 13명의 피의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바로 그냥 기소하는 그리고 이 공소장을 보면 상당히 장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과 무관한 사실관계들. 그래서 제가 이 공안에 굉장히 좀 많이 이 수사를 해보셨던 검사 출신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공소장이 왜 이러냐? 왜 범죄 사실 특정이 아니라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굉장히 피고인의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것들이 왜 들어갔냐라고 했더니 이를테면 예전에 학생운동하던 학생들 피고인으로 기소할 때 어렸을 때 무슨 책을 읽었고 그래서 사상이 뭐 어떻게 변했고 이런 것을 좀 기술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검찰이 선거 사건과 관련해서 물론 아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뭐 SNS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네, 공직선거법상 무슨 뭐 낙선을 목적으로 했네 이런 것은 상당히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외에 굉장히 고위직 그리고 정치적으로 언론 주목도가 큰 사건에 있어서 정말 검찰이 엄청 중립하게 수사했는가라는 의문을 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경찰과 이 수사권 조정을 가져가는 게 전 궁극적으로 방향이 맞는 것 같고 기본적인 전제는 경찰은 수사도 못할 거야. 경찰은 어떤 단일성 범위 내에서만 수사를 내리면 다른 범죄가 있어도 그걸 묵힐 거야. 이런 전제가 성립해야만 의미가 있는 이런 문제 제기들. 저는 이걸 경찰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거의 이건 뭐라고 할까요? 너무 폄훼하는 거? 전 좀 온당하지 않은 지적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권력기관은 기본적으로 남용의 여지가 있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제도를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저도 개별적으로 경찰분들이랑 친해요. 저 순천서에 있는 분들 형님 동생 하면서 뭐 잘 지냅니다. 근데 그분들의 선의를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경찰 수사가 좀 부실하게 가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 있는 방향으로 갔을 때 이걸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 제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건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반대 예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그 제대로 안 하고 한 거를 검찰에서 밝혀내고 이런 반대의 예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은혜 사건 뭐 이런 것도 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개별 예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만약에 어떤 수사가 끝나버리고 이걸 나중에 뒤늦게서만 보안 수사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아서 초동 수사 같은 거에 검찰이 전혀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과연 이 부실은 어떻게 일단 발견 자체가 어려울 겁니다. 이걸 이 100번 중에 90번은 괜찮아도 만약에 예외 사례들이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것인가. 지금 우리가 수사기관을 두 층위로 해서 경찰에서 한 거를 검찰이 거름망의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수사 지휘도 해주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경찰만 믿고 맡기는 게 과연 올바른 방향이냐. 그럼 반대로
경찰에 대한 견제 이거 초기에는 옛날에 얘기 많이 나왔어요.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까? 뭐 자치 경찰도 도입하겠다, 수사본부 따로 만들어가지고 일반 경찰청이랑 분리하겠다 얘기 옛날에 많이 됐지만 그 중에 제대로 된 거 뭐가 있습니까? 경찰 통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면서 왜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수사권 다 몰아주게 하려는 건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검찰은 못 믿고 여기서 경찰은 왜 이렇게 잘 그러면 믿어요? 바로 예. 넘어가는 게 보안 수사권 논란도 지금 되고 있던데 네. 일단 제가 한번 이해한 걸 한번 얘기할 때문에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경찰이 어떤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이거는 저기 강도 사건이야 이렇게 딱 해놓고 그 차원에서 수사를 하는데 검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만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야 살인 혐의도 있는데 이거 왜 적용 안 내라는 얘기를 못 하고. 경찰이 강도 사건으로 딱 각 잡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보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뭐 변호사님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게 공평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무튼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그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일성 그리고 이 단일성이라는 게 단일성 바로 범위 그, 내에서만 수사지를 내릴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 이 중재안에 이런 취지의 문헌이 들어가게 된 경위는 이른바 별건 수사 A 혐의를 인지했는데 완전히 다른 건으로 수사를 인지하고서는 A 혐의를 못 밝히면 B 혐의로 그리고 이 B 혐의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지렛대로 압박을 넣는 것을 일단 금지하자라는 그 취지가 녹아져 있는 거고 일단 검경에서 이 수사 지휘를 받는 그런 국면 속에서 완전히 중범죄를 인지하게 됐다. 그렇다면 일단 검사와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찰은 만약에 절도 피의자가 살인죄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를 검사가 인지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와 관련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살인죄는 묵힌다? 저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보안 수사의 형식에 담기지 않았을 뿐 수사 공조 과정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들여다보고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변호사님 의견에 꽤 동의합니다. 이게 우리가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너무 기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100번에 90번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김예원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예를 들은 게 이런 겁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에 대한 폭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폭행 사실이 그렇죠. 확인된 경우에 이거는 동일성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를 검찰이 직접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물론 검찰이 직접 초동 수사에 바로 나서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신속하기는. 근데 그게 제일 신속하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경찰에 보내면서 이거는 이런 혐의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수사를 좀 해달라. 근데 이거를 검찰이 직접 말할 수 있는지는 지금 좀 애매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 치면 피해자한테 다시 경찰에 가서 이런 추가 피해 문제가 있으니 빨리 알려라. 그리고 빨리 수사해달라고 해라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경찰이 열심히 빨리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절차가 예를 들면 좀 늦어지거나 피해자가 직접 그런 절차를 하는 것에 전문성이 없을 때 이게 좀 번거로움이 피해자 입장에서 생긴다라는 위험성이 하나 있는 거고요. 최악의 경우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폭행이나 살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오늘이 4월 27일이죠. 4월 27일자 절도 범행을 했다라고 해서 경찰에서 했고 검찰이 보안 수사했습니다. 근데 보안 수사 과정에서 보니까 5월 3일자에 또 다른 절도 범행이 있다라는 거를 파악했어요. 그런데 절도 정도 되면 흔한 범죄이기 때문에요. 검찰이 5월 3일자 절도 범죄가 있다라는 걸 알아도 이걸 예를 들면 피해자한테 경찰에다가 다시 신고하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5월 3일자 절도 범행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주면 좋은데 예컨대 다른 사건들이 많이 밀려 있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초동 수사 같은 게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 범죄는 당연히 경찰도 이거 늦었다가는 나중에 언론에서 두드려 맞고 자기가 승진해서도 잘리고 그럴 거라는 거 아니까 경각심을 가질 텐데 예를 들면 자잘자잘한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여죄가 그게 드러났을 때 서로 왔다 갔다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증거라든지 초동 수사라든지 좀 부실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이랑 이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검수완박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많이 좀 여쭤봤어요.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초동수사 말씀 주시는데 지금까지 초동수사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였느냐? 지금 검찰 논리는 국민이 피해본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 대다수와 관련된 형사사건 검찰이 어떻게 처리해왔느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사 상당히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2,000명이 한 달에
한 300건씩 형사부에 있는 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에 내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초동 수사 경찰이 했어요. 이것을 경찰한테 맡기면 처음부터 맡기면 검찰 견제가 없어서 그냥 수사를 묵힐 거다. 저는 이건 온당하지 않고 권은희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기소건으로 경찰을 견제하는 거고 그리고 경찰이 다 수사한 걸 그동안 검찰 어떻게 했느냐. 뭔가 언론에 좀 눈길을 끄는 그리고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자기네들 사건으로 가져가서 취사 선택하듯이 자기네들이 직접 수사하고 별 관심 없는 일반 국민들과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경찰에 그냥 남겨두고 이 보고서 형식으로 이 의견만 기록으로 받고 이렇게 사실상 처리했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피해본다라는 정치적인 수사를 가져간다?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고 지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을 좀 지금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JB타임즈에서도 잠깐 짚어드렸고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좀 체크를 잘못했나 해서 방송 중에도 이제 저희 제작진이 계속 확인한 게 있는데 법사위에 통과된 법안에 보면은 자, 뭐 그러니까 선거범죄 같은 경우는 6개월 한시니까 빼고,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범죄. 일단 이거는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하는데 중수청이 설립이 되면 넘긴다. 큰 방향이 이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언제 그러니까 검찰에서 완전 분리한다 내지 폐지한다라고 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된 그 법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검찰이 계속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 분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했던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설립을 하고 그러니까 설립하는 그 법안을 만들고 1년 내에 중수청을 만든다? 그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타임프레임 자체가 너무 무리했다고 생각해요. 중수청은 그럼 도대체 어떤 인력 구성으로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구성하고 건물은 어디에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용산 집무실 이전이 졸속이다 너무 빠르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수청 설립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복잡한 일이에요. 아, 비교 그렇게 됩니까? 네, 아니 100배 1000배가 아니 몇만 배 수준일 겁니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을 새롭게 만드는 건데 이사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중수청을 만들자라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한국형 FBI도 비슷해요. 검찰의 수사검사 대부분 2,000명 중에 아마 한 9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 그다음에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잘하는 경찰관 수사분들, 수사관분들 그런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중수청을 만들자라는 입장인데요. 그 뭐 내놓고 말하진 않지만 저희는 뼈대를 세운다면 검찰 수사관과 수사 검사들이 뼈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검찰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공수처 만들 때처럼 또 새로 뽑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인력 구성이나 규모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가는 과정도 쉽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인력을 새로 뽑자라는 민주당 안처럼 가면요. 수천 명의 수사 인력을 새로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한번 그러면 그냥 그 심플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했던 게 맞다면 이건 검수 완박이 아니라 검수 덜박이 되는 거 아니냐? 쉽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 부패 경제범죄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계속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거 저도 국민의힘 사람이니까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거 어차피 국민들이 뭐 당파성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OECD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OECD에서 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된다. 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왜 이러냐, 이거 왜 이렇게 서두르냐 얘기를 하는데 부패 범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역량이 갑자기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6개월 후에 이거 없앤다라고 했는데 그 시기에 중수청이 완전히 예를 들면 펑션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를 최소한의 염려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안 자체에 1년 6개월 뒤에 그렇다면 검찰에 남겨둔 부패와 경제 수사를 다시 경찰로 가져간다는 취지가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명문화가 안 돼 있다. 명문화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부분은 민주당도 많이 뒤로 물러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 부칙에 이걸 뭐 법 본문에 넣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거든요. 언제 시행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제 부칙에 넣는 건데 부칙에 이게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뭐 추상적인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중수청이 실제로 발족할 이 담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넣을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부분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짚어주신 대로 그렇다면 부패 경제 상당히 뭐 안철수 위원장이 뭐 공무원들은 빠져나가도록 수를 썼다라고 하지만 부패 범죄의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입니다. 그 부분 검찰이 직접 수사권 가져가는 거고 경제 범죄 본인들 저희가 20억이 넘는 사기 사건을 검찰에 이거 경제 범죄니까 이거 검찰에서 들여다봐 주세요. 지금 6대 범죄 수사에 뭐 포섭이 되니까요. 근데도 그냥 타관이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맛대로 수사를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가지 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앞으로도 계속 직접 수사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이번 법사위 통과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만약에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해석이 맞다면 한번 가정을 이렇게 깔아보죠. 그래서 부패 경제범죄에 대한 어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갔다 오면 중수청 설치 방안도 사실은 무산되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계속 추진을 할 왜냐하면 거예요. 나머지 저희가 이 경찰의 어떤 법리 적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견을 다는 변호사님들은 아마 형사사건 하시는 분들 중에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경찰의 지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 점에서?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이 아닌 다른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이 싫은 거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게 싫다라는 거니까 뭐 중수청 만들자고 하겠죠. 그게 시간이 뭐 1년 6개월 안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빨리빨리 하자고 할 텐데 근데 이게 저는 서둘러야 되는 문제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까 장 변호사의 말씀 중에 저는 민주당도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형사 사건을 검찰에서 그 진행하는 과정 중에 수사 지휘도 하고 수사도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정치인 수사 많이 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죄 수사, 별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뭔가 정치 이 역학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게 싫어서 사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미 다 경찰로 내려보낸다. 맞아요. 우리 6대 그 수사권 조정하기 전에도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 고소장이 검찰로 들어오면 대부분 다 경찰로 내려보냅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검사 1인당 300건 몇백 건 하지만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해 온 게 제대로 됐냐 안 됐냐만 보는 과정이 꽤 많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권이 있는 게 중요했냐 하면은 중간중간에라도 경찰 수사가 이상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수사가 훨씬 조금 더 빨랐어요. 지금보다. 왜냐하면 검찰에 수사된 사건은요. 경찰에 내려보낼 때도 이거 언제까지 수사 마치고 다시 보내라 이런 단서들을 많이 달았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을 좀 추가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방송 과정에서 그래서 좀 그러니까 급하게 취재를 했더니 한 법사위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네.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기 30분 전에 법사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여야 법사위 간사가 문구 합의까지 다 했다. 근데 안건조정위가 그러니까 그래서 처리한다고 하니까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내대표, 여야 법사위 간사, 법사위원장까지 잠에서 문구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이요. 이거 하나. 두 번째,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중수청 설치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합류한 그 테이블에서 문구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1년 6개월 뒤에 부패 경제범죄는 폐지한다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민주당도 이 중수청에 두 가지를 그럴 한번 여리가 조합을 없나? 하면 예. 저는 합리적으로 그냥 추론컨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게 막 어제 저녁 때 갑자기 안건조정소위에 막 회부하고 법사위에 통과를 시키고 하는 과정 중에 문구를 치밀하게 볼 수 없는데 이 기자분이 취재를 하신 내용에 따르면 문구 합의까지 사실상 뭐 여야 간사단까지 합류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문구가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그 안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했던 1년 6개월 안에는 다 수사권을 전부 이관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삭제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수청 설치가 정치적 선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권성동 의원 이야기는 뭔가 본인들도 이게 정치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뭐 더 관철시키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또 물러난 과정들도 있어서 이런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권성동 의원 본인이 검찰로부터 기소당해서 무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 정치인을 향한 수사가 과연 공정하다고 인식을 못 갖고 있다는 뭐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부에서의 문제제기조차 뭐 민주당이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민의힘도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나서야지 이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데 있어서만 막 소리를 지르고 반대하고 비틀 놓는 것처럼 하는 건 좀 솔직하지 못한 태도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거를 말도 안 되게 전문가들 의견도 안 하고 안 듣고 급하게 밀어붙여서 통과하는 전체 과정 자체가 썩어 빠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오늘 천안변에 화가 많이 났어요. 진짜 분노. 이거는 선진국의 입법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중요성이 있는 일을 한 달도 안 되는 과정 기간 안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킨다? 저는 그거 자체가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독소 조항이라도 빼야 된다라는 그 의석수 적은 정당의 비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6개월 안에 터무니없는 얘기 해놓으니까 그거라도 뺍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전체 과정, 이 전체 안이나 절차나 내용 자체가 다 썩어 빠졌는데 이 조그만한 부분이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 만세 부를게요. 그거 자체가 더 정신 나간 일이죠. 그러면 하나만 제가 더 추가로 해서 그러니까 추가 하나 더 하겠는데 자 명문 규정이 없어요. 빠졌어. 그러면 1년 6개월에는 2년도 가고 막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 뭐냐면 22대 총선 6개월 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1년 6개월 안에 이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만약에 이어진다면 네. 22대 총선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 그냥 무산. 이는 귀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아니 지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돕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인 제도 설계를 할 때 다음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의석이 더 적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빨리 통과시켜야 돼. 그거 너무 민주당 중심적인 사고 아니, 방식 그러니까 이걸 아니에요?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 일정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형사사법 정책적인 문제를 짜맞추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근데 아니지요. 정확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민주당 중심으로 사고하면 그래서 1년 6개월을 시한을 못 박아야 되는데 네. 그래요. 못 박아야 돼. 못 박지 않았으니까 의아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죠. 1년 그렇게 6개월 안에 해석하시는구나. 하는 거.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민주당의 의원들도 최소한의 이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불가능하다 아는 걸 거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아니 뭐 저는 솔직히 최소한의 이성 있는지도 잘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은. 혹시 예. 국민의힘하고 물밑에서 뭐 협상에서 합의를 봤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또 야합했을 수도 있죠. 뭐 제가 그 내부 돌아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원외 중에서도 엄청 멀리 있는 원외인데. 이해권이신데. 무슨 이해관이에요. 근데 뭐 이해관도 뭐 이 대표도 원외인데요. 뭐. 원외. 네. 뭐 아무튼 근데 저는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의석이 있을 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니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꼭 민주당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이 있으면 이런 이슈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1년 6개월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물러섰지만 이 타임테이블상 이걸 데드라인으로 놓고 추진을 아마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수청이란 걸 자체를 완전히 무로 돌리면 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마침표가 좀 잘 안 찍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스케줄을 고려하면 더 속도를 좀 낼 수밖에 없겠다. 근데 바로 그 점인데 그러면 3라운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총선을 앞두고. 근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그 분란은 불가피하고 그러니까 그냥 정면 돌파라면 이참에
깨끗이 정리해서 3라운드가 벌어질 여지를 최소화하는 게 정무적으로는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 내부 상황을 봐도 그 한국형 FBI나 중수청이나 하는 거에 대한 컨셉은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 방안이 네, 어떤 부서 밑에다 넣어 놓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 민주당으로서도 그거를 단기간에 바로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은 그 어떻게 될지 좀 이제 봐야 되고 혹시 뭐 저희가 좀 잘못 읽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좀 그렇다. 이 말씀만 좀 드리겠고요.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 다른 이야기는 좀 거의 못할 것 같네요. 아무튼 근데 이제 청문회 이제 국면이 시작이 되는데 네. 청문회 국면에서 사법적 측면에서 가장 주목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누굽니까? 두 분은 꼽는다면. 아무래도 핫피플은 저는 정호영 후보자임에는 사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예, 많다.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 사법적인 그게 있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 논문 2편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도를 경북대 측에 문의했더니 뭐 10% 정도 뭐 그리고 20% 정도 참여율인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대 지원을 할 때 아주 선배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논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여도가 적은데 그것을 어떤 입시 과정 중에 넣음으로써 공정한 입시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 업무 방해죄가 됩니까? 예,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분명히 들여다볼 여지가 있고 또 정호영 후보자 본인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당시에 코로나가 엄청 막 번지고 있어서 경북대병원에서 사망자들이 속출하는 과정 중에 저녁 때 결제를 하고 취소를 다음 날 한 다음에 재결제를 하고 업무 시간 내에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처럼 보여지기를 의도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걸 처벌하는 게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거는 본인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떳떳하고 한치의 어떤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뭐 수사도 진행되고 뭐 감사도 진행 중이니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응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네, 저도 뭐 비슷하게 정호영 후보자 그래도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예를 들면 법인카드 부분 같은 경우도 정말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느냐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네. 아마 목적 내로 썼는데 뭐 시간이 그래서 어쩌고 이런 식의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르겠어요. 그 3저자인가 4저자인가 그랬잖아요, 아들이. 예. 그러니까 솔직히 광고 말해서 3저자 4저자가 무슨 얼어 죽을 깜짝 놀랄 만한 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겠습니까? 그랬으면 1저자 오늘 발언이 시켜줬겠죠. 너무 세. 예. 아이 무서워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획기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럼 1저자를 하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3, 4저자 정도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뭐 어느 정도는 뭐 기여도에 맞춰서 한 4저자, 3저자 정도면 뭐 이런 부분은 아무튼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좀 놀랬던 게 한덕수 후보자는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도 DJ 정부에서도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문제가 없겠구나 했는데 그 뒤에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불거지는 이슈들 단순히 김앤장에서 돈을 많이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가 땅을 2배 시세의 2배로 한 기업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해당 기업에 싱가포르 자금이 들어오는데 한 싱가포르 FTA 실무자였어요. 이 해당 매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싱가포르 자금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나아지는 이 국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렇다면 자료 협조를 계속 하고 계시는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총리 그것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 총리 얼굴이자 초대 인선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지 이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도 너무 못 미친다. 의혹에 너무 좀 꼬리에 물듯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부족하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의 얼굴이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김앤장과 관련한 논란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은 김앤장에서 한 업무 내역을 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냐? 알려줬다가 소송당합니다. 진짜로. 예. 왜냐하면 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는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 같은 건 거기에 있죠. 네. 그리고 그 비밀 유지 의무는 법상 의무가 있어야지만 해제가 됩니다. 보통.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고위 법관이나 검찰 출신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 요청에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변협에도 신고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위 관료 출신은 그런 법적 의무가 없어요.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줄줄줄줄 써서 내면요.
김앤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 해당하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못 그분은 내겠다. 변호사가 김앤장에서 아니었잖아. 변호사가 아니라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은 당연히 그 비밀 유지 의무에 자기가 적용을 같이 받죠. 포함이 됩니까? 같이 당연히 포함되죠. 저는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내가 어떤 의뢰인의 구체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했다 이렇게까지 내기를 민주당이 바라는 게 아니라고 그거 생각합니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뭐 본인들이 그렇다면 구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뭐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낼 수가 없다라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저는 총리직을 수행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모가 아닌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그 천하람 변호사가 스스로 김앤장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 천하람 변호사 잠깐 거기 계셨잖아요. 아주 잠깐. 예. 호화 한옥 저택에 못 가보셨죠? 그거 호화 한옥저택 아니에요. 아 가봤어요 혹시? 저는 못 가봤는데 그게 이제 제 친구들도 많이 가요 거기. 그러니까 어떨 그래요? 때 가냐 하면은 좀 큰 사건 승소했을 때 김앤장의 그 김영우 박사가 뭐 밥도 거기서 주기도 하고요. 중요한 손님 왔을 때 거기 되게 한옥 예쁘게 잘 돼 있으니까 한국 문화 이런 거 가서 밥도 많이 먹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정도 레벨 되는 사람들은 뭐 없어 보이게 로비 이런 거 안 합니다. 로비 이런 거 하면은 소문 금방 나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뭐 로비 아니냐, 뭐 브로커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받으면서 김앤장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내가 외국인 의뢰인이거나 뭐 국내 대기업이거나 하잖아요. 몇 천억 조 단위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게 행정청에서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협조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양반들의 관점과 경험을 사는 거예요. 비싼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부적절하게 접근해서 로비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야 내가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 보니까 이런 류의 뭐 예를 들면은 뭐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설득하니까 관료들이 잘 먹히더라. 근데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관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이 클라이언트고 현직 관료를 한번 연결해 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나요? 아니 그런 거 했었으면 바로 나왔을 겁니다. 한덕수 정도 되면은. 네. 그래요? 민주당에서 눈을 시퍼렇게 뜯고 있고 언론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리고 모양 빠지게 이 정도 초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양 빠지게 그런 거 잘 안 해요. 네. 근데 그런 업무도 하셨겠지만 일단 이른바 뭐 기재부 전관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액수를 한 2018년도에는 연봉으로 받았다고 나오고 있는데 한 5억 정도였나요? 그것만 하면은 그 정도 비용을 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근데 있습니다.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어떻게 접근해야 빨리 나오는지에 대한 관점을 주는 거니까 되게 비싼 값인 근데 거죠. 좀 마지막에 좀 가슴이 아프네. 네. 못 가셨다고. 한옥에서 밥을 못 드셨다며. 네, 저는 큰 사건 이긴 적이 없었어요. 네. 아유 어떻게 해?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밥은 메뉴가 궁금하긴 한데. 네. 마무리하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